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자재값 상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부동산과 테슬라가 어떻게 원자재값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락다운,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엄청나게 풀린 돈, 이 세 가지가 만드는 시너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게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엄청난 원자재값 상승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상하이의 락다운, 2020년부터 풀렸던 거대한 엄청난 규모의 돈,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엄청난 원자재값 상승을 이끌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원자재값이 올라가는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진짜 원자재값 오르면 뭐 주유비 오르고 식료품가가 오르고 다 아는 내용 또 얘기하냐 또 얘기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소비자이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투자자죠.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지만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예측된다면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도 바라봐야죠. 그냥 내가 사용할 때 쓰는 주유비, 기름값 올라가고 음식료값 올라간다. 밥값이 왜 이렇게 올라갔어? 라고 하는 소비자적인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포인트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심각한 포인트 중에 두 가지를 저는 부동산과 테슬라, 전기차 향후 공급과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향후 부동산 공급은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원자재값 상승은 건설에 있어서 원가를 상승시킵니다. 시멘트, 철근, 석자재 등 우리가 건물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할 때 들어가는 모든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래 기사를 한번 볼까요? 제목은 사천가구 재개발 설명회에 건설사 한 곳도 안 왔다라는 내용인데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 지난 4일 경기 성남시에서 LH 경기지역본부 강당에서 신흥 1구 재개발 조합이 주최한 사업 설명회가 있었나봐요. 그때 애초에 DLENC나 GS건설 등 4곳이 참가 의사를 보였었는데 정작 현장 설명회에는 건설사가 한 곳도 안 나타났대요. 그래서 대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길래 이제 건설사에 전화했겠죠. 예, 과장님, 차장님, 예, 아직 안 오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예? 뭐라고요? 이렇게 됐겠죠? 그랬더니 못 온다. 그래서 이제 행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건설 업계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 4,183가구를 짓는 알짜 재개발이 이렇게 외면받는 건 처음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외면받게 됐을까요?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근 1년 동안 건설 자재비하고 기본형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올랐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보십시오. 철근 가격은 41%가 올랐고 목재 가격은 35%, 시멘트 13% 이렇게 높은 비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초에 성남 신흥 1구역의 공사비가 평당 500만원대 초중반으로 예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 평당 500만원을 안 넘게 495만원 이하를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죽었다 깨도 못한다, 그 가격에 못한다 라고 하면서 입찰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이나 시멘트 등 원부자재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주에 앞서서 공사비에 대한 내부 검증이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공사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들도 향후에 올라가는 원자재 값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안 하고 덜컥 낮은 가격의 평당가를 제시하면서 공사를 따내면 나중에 원자재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그 원자재 값 상승분에 대한 그 손실을 건설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협의할 때부터
그 원자재값 상승을 감안한 평당가를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조합원 분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엄청나게 큰 대단지 재개발 건도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방 어디도 아니고 이게 성남의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거는 뉴스 얘기지 이놈아, 실제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현재 강남 상구에 있는 모 재건축 한 단지의 조합 의원이에요. 조합 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건설사 미팅도 진행하고 있고요. 전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현실을 모르면 누가 현실을 압니까? 네? 제가 재건축 단지의 한 단지에 조합 의원인데, 그리고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위 기사에 언급되어 있는 평당 공사비 495만 원은 이거 성남시 얘기고요. 강남권은 이미 800만 원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곧 평당 100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니까요. 정말 미친 듯이 오르니까 앞으로 평당가 1000만 원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기업이랑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원자재값 상승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살아남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데, 그 높아진 원가를 고객한테 판매가 상승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을 분양가에 반영해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에 녹아내릴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지역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거나 애매한 지역들은 재개발, 재건축, 신규 택지 개발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 신규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원자재값 상승은 기존 조합원들이 부담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이 조합에서 내야 되는 그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높아지면은 공사에 잡음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건설사에게 전가하려고 해도 건설사에서도 절대 안 받아요. 건설사도 리스크 테이킹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진짜 입지가 좋아가지고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해도 이건 다 팔리겠다 싶은 데는 그래도 높아지는 것만큼 제대로 깔끔하게 지어가지고 비싸게 팔자, 그래도 여기는 수요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추진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렇게 원자재값 상승하면은 제때에 재개발, 재건축, 신규 착공 이런 거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든 현재의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유지된다면 원하는 공급은 시장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원자재값 상승은 일시적으로 잠깐 멈춘 듯한 느낌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중국 상하이라고 하는 지역이 셧다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셧다운을 풀고 다시 생산을 시작하고 이곳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정상화 단계로 넘어가면 지금 유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 갑자기 또 확 올라가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확 올라버리는 원자재 값 상승이 일어나면 인플레이션 이거 막지 못할 수가 있어요.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향후에도 시장에 부동산 공급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욕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도 이렇게 원자재값 오르면은 그 원주민들하고 그 조합원들이 그렇게 쉽게 동의하면서 이렇게 막 끌고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 특히 평당가가 굉장히 높은 부재 동네가 아닌 곳들은 반대하면서 조금 시기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하자라고 얘기하는, 혹시 원자재 값이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늦추자는 사람들이 나오는 단지들도 좀 삐걱삐걱 되는 소리가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경쟁력을 갖춘 입지의 재건축 재개발은 그나마 높아진 분양가를 받아줄 조합원이랑 일반 분양 대기자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수요가 존재하니까 추진될 수는 있겠구나. 근데 나머지 지역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합리적인 현재 상태에서의 진짜 실제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한 인사이트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향후 전기차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죠? 테슬라만 빼고. 테슬라는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부동산 신규 아파트 공급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구 반대편에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하나 봅시다. 테슬라가 니켈 대란에 느긋한 이유는 머스크의 선견지명이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브라질 최대 광산 기업이자 세계 최대 니켈 채광 기업인 발레라는 기업하고 은밀하게 테슬라가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라고 하네요. 니켈 대란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원자재가 니켈인데 이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니켈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점 찍으면서 완전 난리가 한번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브라질의 발레하고 함께 전 세계에서 니켈의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노틸스크라는 기업을 두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는 달리 테슬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향후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고 이 배터리의 생산에 들어가는 니켈의 원자재 확보가 결국 전기차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급의 핵심이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80 배터리를 비롯해서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물론 니켈 광산 확보, 즉 배터리의 원자재 확보까지도 오래전부터 신경 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부품 수직 계열화를 추구해왔고 이걸 통해서 글로벌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는 전략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발레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이 기업이 생산하는 니켈량은 2019년 기준으로 치면 20만여 톤으로 세계 1위랍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노틸스크가 연간 16만 톤으로 니켈을 생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최대 니켈 채굴 기업인 진추안이라는 기업이 연간 15만 톤으로 발레, 노틸스크, 진추안 이렇게 1, 2, 3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 1위 기업하고 이렇게 은밀한 계약들을 미리 체결했다는 거고 또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광산 개발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도 나왔었죠. 왜냐면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가 만났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과 관련돼서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의견을 주고받기만 했겠습니까? 인도네시아랑 무언가가 있겠죠. 결국에는 미리미리 다 준비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테슬라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다른 전기차 업체들은 향후에 원자재 값 상승으로 니켈이 없어서 배터리 못 구하고 차량 판매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을 텐데 얘네는 뭐 하는 거야? 왜 얘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거예요. 걔네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판매 대수하고 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격 전가력이 높은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랑 그렇지 않은 기업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원자재를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알고는 있지만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흐름이 몇 년 정도 지속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누구는 이렇게 니켈 계속 원자재부터 확보해가지고 독점 계약 맺고 안전하게 쭉 만들어내고 대량 생산 체제 갖추고 배터리까지 모두 만들면서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원가를 바짝 줄이면서 엄청난 마진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라인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이제야 전기차 뭐 좀 꾸역꾸역 만들고 있는데 이제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없고
배터리 어떻게 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니켈이 없어서 배터리를 못 만든다 그러고, 분명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야 이건 만들면 팔리는데 라고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없고 니켈이 없어가지고 못 파는 상황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지금과 같은 속도로 미친듯이 늘리고 있고 전기차의 수요가 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커져가고 있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테슬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의 미래는 선명하다라고 동의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명한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니켈을 테슬라가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면 결론 나오시죠?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부동산의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철근, 목재, 시멘트 이런 가격들이 다 올라가면서 평당가가 강남권에서 곧 1,0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면 이렇게 높아진 원가 상승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없는, 그리고 조합원들의 부담감을 너무 크게 느낄 만한 지역들에서는 아무리 정부가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쉽지 않고, LH 중심의 신규 택지 개발도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야 지금 해야 되냐? 조금 좀 멈췄다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신규 공급이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신축, 그 다음에 부동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향후 풀릴 거라고 예상하고 호기롭게 얘기하고 있는 공급 물량이 생각처럼 쉽게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지는 여러 가지의 경제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공급적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땐 공급이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배터리의 원자재인 니켈을 테슬라가 싹쓸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기차의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을 때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제 확대된 전기차 시장에서 제품 좀 팔아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배터리랑 니켈이 없어가지고 전기차를 못 팔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시장 파이가 커져 있을 때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서 니켈도 독점 공급을 받아가지고 여유롭게 배터리 공급을 하면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미친 듯이 제품을 찍어내고 있는 기업이 가져갈 매출의 증가와 마진의 상승은 어떨 것인가?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향후 부동산과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